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내용을 이제 볼 텐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어떤 거냐? 우리 이제 세법상에서는 그 조세를 부당히 회피시키는 어떤 거래들을 했을 때, 그러한 거래를 세법상의 어떤 그 세금 계산에서는 무시하고, 세법상으로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다.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건물을 A가 이제 얘한테 팔아요. 이 건물을 얼마에 사가지고 왔냐면 뭐 10억에 사온 건물이다. 근데 그걸 B한테 이제 팔면서 어떻게 하냐? 얼마를 받았냐면 B로부터 3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A는 20억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매매 차익이 생겼으니까. 30억을 받았고 10억에 사가지고 왔으면 2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세금을 좀 줄이고 싶으니까 이제 B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B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그냥 뭐 계약서를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또는 실제 이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뭐냐면 좀 더 낮은 가액으로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세법상의 계약, 세법상의 어떤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가액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들을 부당행 계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원래 시세가 30억짜리예요. 시세가 30억짜리인데 요거를 실제로 거래를 뭐 20억에 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0억에 매매 차익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A가 거래를 했더라. 그리고 A하고 B하고 특수관계자, 즉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당행 계산 부인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 실제 거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실제 거래를 인정을 해줘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A나 또는 B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행 계산 부인이란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당행 계산 부인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 손해를 본 소득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30억짜리인데 그걸 20억에 팔았어. 그럼 왜 그렇게 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근데 딴 사람은 산다고 안 하니까 내가 아는, 내가 잘 아는 또는 내 아들 뭐 이렇게 팔았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 사실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30억을 받은 걸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사계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 자체는 그 계약서 상으로 또는 계약 내용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뭐냐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수관계. 즉 잘 알고 그런 서로 잘 알고 그러한 어떤 그 사이에서 모종의 어떤 이면 계약이라든가 또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한다면 그거는 세법상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비록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도.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보시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 일단 조건은 뭐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제3자와 거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거래로 인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비록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사실은 1번과 2번의 요건이 동시에 만족을 하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시세를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즉 거래 내용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각 법인의 각 사람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세법으로 인정된 시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래하다 보면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비싸게 사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뭐 이거는 이제 국제조세와 관련된 사항인데 뭐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뭐 위에 1, 4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국외 거래자와 그 다음에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적용 요건을 일단 보면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여야 되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뭐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거래를 아는 사람인데 특수관계자인데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어떤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꼭 시세와 좀 반대되는 즉 시세에 맞는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전제 요건이 뭐냐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특수관계자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자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1차 관계라는 게 있는데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라든가 또는 뭐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하고 그와 친족도 이제 포함이 돼요. 특수관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와 주주 여기서 이제 주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친족 그래서 이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의 주주가 있다. 얘는 이제 특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친족 이런 것들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에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그 밖에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무슨 얘기냐면 법인의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업원은 이 법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특수관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친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뭐 종업원이나 뭐 이런 관계들 있죠. 그렇게 규정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그래서 법인, 주주. 이 주주가 다른 법인이에요.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특수관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3에 규정하는 자와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 거긴 출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 상대방이. 그러면 걔네들도 마찬가지 특수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또는 5에서 규정하는 자가 발행주 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의 출자 관계를 통해서 특수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A라는 법인 A의 주주가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또 이 법인이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됐을 때 얘네들 전체가 다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당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50% 이상 출자 이게 이제 2차 관계거든요. 얘가 이제 법인이고 얘가 5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얘가 A, 얘가 B, 그리고 얘가 이제 또 5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있더라. C. 이것도 특수관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50% 이상 출자를 한다 이런 의미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출자하고 있으면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또는 그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걔네들 관계에서는 다 특수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이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 그 기업 집단의 다른 계열 회사들. 뭐 대기업들이 이제 계열 회사들 많이 있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뭐 법인, 그 다음에 주주 50% 이상 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50% 이상 해당 법인에서 50% 이상 또 출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열사, 여기하고 계열사. 그 다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들, 임직원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출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또는 50%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이 다 뭐냐면 얘네들은 다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특수관계자 범위가 굉장히 커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같이 이제 어떤 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연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특수관계자의 이제 판단 시기를 보면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그 행위 당시 어떤 거래를 했겠죠. 그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 거래를 거래대선 여기 어떤 걸 적용하냐? 특수관계 외의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 그런 거래에 대해서. 근데 이 판단 시기를 할 때 불공정 합병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에 속하는 3년도 직전 3년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을 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합병을 할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한다. 얘들 합병을 할 때 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전에 사전 작업을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거래 당시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특수관계자였고 거래 직전에 그 특수관계와 관련된 지분만큼을 누군가한테 넘겨서 거래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을 다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전 3년도 개시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을 여기가 1, 3년도, 2, 3년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합병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특수관계 여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전 작업을 통해서 특수관계의 어떤 거래와 그 다음에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했을 때 그것까지 잡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서 이제 유형을 잠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을 했을 때 먼저 뭐 여기서는 이제 볼까요?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을 한다. A라는 자와 그 다음에 B라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어요, 둘이. 근데 건물을 얘가 이제 얘한테 넘겼다.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면 10억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이죠. 얘한테 얼마를 줬냐? 20억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 가액을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죠. 현물 출자는 이 법인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얘한테 뭘 줘요? 돈을 주면, 대금을 주면 얘가 주식을 줘요. 자, 이게 뭐예요? 출자예요, 출자. 얘가 출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금 대신에 뭘 주냐? 건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건물. 이게 이제 현물 출자가 되겠죠. 근데 건물 10억짜리 주면서 주식을 20억짜리 가져간다. 주식을 20억짜리 가져간다. 이것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았거나 해당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한다. 무수익 자산이라는 건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요. 근데 이 자산이 뭐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무슨 건물이다. 그 다음에 뭐 거의 어떤 지역에서 뭐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어떤 토지다. 또는 건물이다. 땅이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잡았는데 여기서는 0이 나요. 수익이 안 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산을 사면서 10억을 줬더라. 마찬가지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 때. 여기서 이제 반대로 A 법인이 아까는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샀을 때고 여기서는 뭐냐면 건물을 주면서 건물이 사실은 10억짜리인데 즉 모르는 사람한테 팔 때는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얘한테 특수한 기인한테 얼마를 받았냐 뭐 2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8억만큼 얘는 득이 되지만 얘는 손해를 보는 거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손해를 본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쓸데없이 손해를 보냐 이거야. 시가대로 했다면 손해 볼 일이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어떤 부실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또는 신용 불량이 됐어.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럼 그 채권을 은행에서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 제3 금융권이라든가 제2 금융권에 소위 말하는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팔아요. 그걸 채권을. 그래서 보시면 무슨 A라는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해 준 거예요. 얼마나 해줬냐? 100만 원 하셨어요. 근데 얘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A에서는 그 대출금을 상환을 못 하니까 이 대출금이 이제 대손이 되는 거예요. 대손이란 건 채권을 못 받는 거, 채권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손 채권을 이제 B 채권이라고 합시다. B에 대한 채권이니까 이 채권을 A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캐피탈 회사에 팔아요. 그럼 어떻게 파냐 이거를? 캐피탈 회사는 왜 이걸 살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가 이 B 채권을 캐피탈 회사에 20만 원만 받고 팔아요. 야 나한테 20만 원만 줘.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네가 대신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캐피탈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 돈을 못 받, 그 은행 돈 못 갚은 거 있죠? 예, 그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나한테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채권 면제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30만 원만큼 돈을 버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래도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왜 이 짓을 하냐? 이런 과정이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라리 그러니 그냥 20만 원 받고 채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불량 채권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즉 이렇게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못 받는 채권을 그냥 돈 주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불량 불량 채권을 양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금전, 그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또는 제공했을 때 돈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제3자한테 빌려줄 때는 10%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1%밖에 받지 않더라. 그것도 손해 보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금전 그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이나 요율이나 그다음에 임차료로 사용하거나 제공을 받을 때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그때 뭐였더라? 세월호 그 사건 있을 때 그 세모라는 그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세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세모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회사 근데 자식이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자식한테 뭐냐면 용역을 해준 거예요. 무슨 뭐더라? 뭐 컨설팅 용역인가? 뭐 이건 이제 컨설팅 용역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대가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용역비로. 컨설팅료가 뭐 1년에 뭐 20억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요. 결국 이 회사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한테 가공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뭐 어떤 용역회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용역을 내가 받으면서 거기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빼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사익료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때는 뭐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걔한테 뭐 100만 원 준다거나
또는 1억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부당이익이 될 수 있고 그밖에 이제 금전 그밖에 뭐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이나 임차료로 사용을 한다.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불공정 자본 거래,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를 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A 주주가 있고 B 주주가 있고 C 주주라는 주주가 있어요. 이 법인이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10주를 가지고 있고 얘가 10주 가지고 있고 얘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법인에서 뭐냐면 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준대요. 배당으로 주식을 준대. 근데 A가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이 뭐냐? A가 이제 자기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자기가 포기함으로써 그 이익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부의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법인에서 다 개발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도 부가 이전이 되는구나. 그런 걸 보고 세법에서 추가로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과정들이 좀 생겨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어떤 법을 우리가 이제 절세하고 탈세라는 게 있는데 절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걸 절세라고 얘기하고 탈세는 말 그대로 탈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법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즉 법에서는 인정하기 좀 그런데 법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조세를 회피하면 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삼성이 잘해요. 엄청 잘해요. 걔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 세법이 개정이 돼요. 아, 이렇게도 빠져나가는구나. 그럼 그걸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요. 세법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삼성이 또 작업을 해요. 아, 또 이런 방법이 있지 하고. 그죠? 그래서 세법전을 보면 지저분해져요. 그 세법에 보면 이런 부당이익과 관련된 규정들, 그 다음에 증여라든가 상속과 관련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여나 상속의 방법을 너무나 교묘하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지저분해져요. 왜냐면 거기다 계속 갖다 붙이니까. 그러면 삼성이 또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럼 또 거기다 받쳐요. 그러니까 세법의 선두주자죠. 얘네들. 기업들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걔네들이 법을 다 만들고 다녀요. 뭐 보통 이제 보면 이거는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건데 어떤 뭐 감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회사에서 뭐 법인을 도와주기 위한 감면 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법을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온대요. 그 부서로 와가지고 음료수 사주고 막 그런데 왜 쟤네들이 왜 그럴까 하고 딱 이제 법을 다시 보면 그 회사에 딱 맞는 그런 법인 거야. 그럼 뭐 결국 어떻게 되냐? 그 회사를 타겟으로 만들었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와 어떤 경제가 유착이 되는 관계가 그 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 즉 어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롯이 이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지만 법을 아는 애들은 법을 피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법에서는 계속 보완을 하지만 걔네들이 더 빠른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불공정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환 사채를 이용한 증여, 뭐 이런 것들 그런 방법들이 다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는 거래들이에요. 그런 거래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다는 건 뭐냐면 돈을 대신 낸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못 주라는 것들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서 이런 규정을 딱 둔 게 세법도, 즉, 세무서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다 정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의 거래 유형에서 보면 위 거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시가와의 거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하고 B가 특수관계인이에요. 얘가 이제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 받고 거래를 해요. 얘가 이제 건물을 아들한테 주면서 돈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건물의 시세가 뭐 이 정도예요. 9.8억, 즉 9억 8천 정도 된대. 그러면 2천만 원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더 줬다고 해서 이게 부당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시세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시세라는 개념은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이게 이 정도에 거래될 것이라는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팔았을 때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한테도 10억을 받을 수 있고 또는 9억 8천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 즉 이 시세의 개념이라는 건 팔기 전에는 몰라요, 사실은. 팔아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시세가 9.8억이야. 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제3자한테 거래를 했을 때, 제3자와 거래를 했을 때 꼭 9.8억에 거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까지는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일상적인 거래예요. 그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봤냐? 5% 정도로 본 거예요. 5% 정도로.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시세의 5%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 잘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또는 말 잘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만약에 시세라고, 그리고 이 시세를 정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사실은. 도대체 시세가 어디 있어? 시세가. 뭐 이런 물건을 하나 뭐 파는데 내가 가지고 쓰고 있다가 이걸 팔고 싶어요. 한 1년 동안 썼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좀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그렇지 않죠. 그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재화라든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그거는 주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주가에 의해서만 거래가 돼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그 금액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 그 거래가가 이상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뭐 시세라는 개념을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에요. 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 일반적인 거래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딱 5%를 정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100억짜리다. 100억이 5%면 5억이란 말이에요. 5억 차이는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에 대한 기준도 하나 준 거예요. 3억 원. 그래서 시세와의 차익이 3억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차익이 5% 이상일 때 그때는 뭔가 일상적인 거래에서 벗어난 걸로 보겠다. 물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유형들이 나오는 거죠. 시가를 초과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그 5%와 3억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B한테 건물을 팔았다. 얘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건물이 시가가 지금 얼마냐?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대. 근데 이거를 얘가 이제 얼마에 샀냐? 2억에 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10억에 대한 5%면 얼마예요? 저기 봐.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얘는 적어도 어느 선에서 거래가 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9,500과 또는 1억, 10억 5천 요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2억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거래들. 그래서 뭐 자산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뭐 양도하거나 또 현물 출자하거나 이랬을 때 이때는
부당행위에 대한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주라는 것들. 예, 이렇게. 이 시가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보는데 이 시가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일단 시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제3자와의 거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3자의 거래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시에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여러 명을 얘기하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가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의 범위에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라는 개념이 사실 애매모호해요,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편 이제 주권상장법인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즉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세가액이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걸로만 거래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시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불분명하다,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시가라는 게 정해지지 않다면 일반적인 감정평가되는 그러한 감정평가되는 가액을 가지고 감정평가액도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뭐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데 감정평가라는 게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떤 걸로 지어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얘는 얼마 정도 해 이런 것들을 하는 법인이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요. 감정평가 받는데도 돈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측정을 받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시세로 일단 봐줘요. 그 감정평가액을.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상속증여세법에 가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준 시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평가액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기준 시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준 시가 이제 시세를 계속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100이라면 기준 시가는 거기에 한 70에서 60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시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뭐 금전 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금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시가에 대한 규정을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시가로 보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왜 돈을 빌려줄 때 그것도 마찬가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릴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시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이. 그래서 B 은행의 차입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 은행의 차입금이 하나 있고요. D 은행의 차입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0억 정도 빌렸고 여기는 200억 정도 빌렸고 여기 이제 100억 정도 빌렸어요. 여기서는 10% 이자로 빌렸고 여기서는 뭐 20% 이자로 빌렸고 여기서는 뭐 30% 이자로 빌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평균을 내되 10%, 20%, 30%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이건 단순 평균이 돼요. 단순 평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중 평균은 뭐냐? 얘가 빌리고 있는 이 규모까지 가중치를 두는 거죠. 이 규모까지. 그래서 B은행에서는 10%짜리가 얼마? 총 400억 중에 1이니까 4분의 1은 10%짜리고 4분의 2는 20%짜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또 10%짜리고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중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얘는 2.5%, 그 다음에 이거는 10%, 이거는 2.5%. 그러면 평균을 내면 약 15% 정도가 되겠네. 그렇죠? 이거를 가중평균에 따른 차입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차입금을 가지고 이제 평균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적용을 못한다 그러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지금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시고 당좌 대출 이자율은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을 공시를 하는 게 있어요. 공시를 하는데 그 매년 이제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의 이자율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이제 잠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세부적인 그 세무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고가로 양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죠. 보면 뭐 고가 양수 시에 세무상 자산가액은 시가, 고가로 양수했다는 고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고가로 양도했다는 건 고가로 팔았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5억짜리를 뭐 10억에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상가액은 뭐 어떻게 한다? 시가로 한다. 즉 10억짜리로 보지 않고 5억짜리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감가상각비를 송금불사하였다 이런 개념이다. 뭐 그다음에 뭐 일부를 짚었을 때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가로 양도했을 때, 저가로 양도했을 때는 내가 돈을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밖에 못 받은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가 미달액 그 부분을 입금으로 본다. 즉 더 받은 걸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A가 B한테 건물을 넘겼는데 사실은 10억짜리예요. 돈을 2억밖에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너 8억 더 받은 걸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 이런 것도 이제 그 부당이익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의 출자 임원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임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사택을 제공했다. 즉 이 사택을 제공해 줄 때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1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법인의 갑이라는 임원이 있다고 합시다. 주주예요. 주주이면서 임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사택이 하나 있어요. 회사의 사택이. 별장 가치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여기 쓰도록 하는 거예요. 사택을. 근데 이때 제3자가 이 사택을 쓸 때, 3자가 사택을 쓸 때 한 달에 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얘한테 월 10만 원에 이렇게 이제 사택을 제공해 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당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데 법인이 지출하는 출자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즉 법인이 유지비를 내고 출자 임원이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본다. 업무 무관 비용이 됐을 때는 그 지출액을 비용으로 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이나 그 밖에 용역의 제공, 뭐 또는 대가를 받았을 때, 뭐 건물 지어주거나 건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수환경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거나 그랬을 때 적당한 건물의 건설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그것도 마찬가지 특수환경이 돼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급금이 어떤 거냐? A 법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이사 갑이 있어요. 얘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돈을 빼간 거야. 즉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봐요. 그게 가지급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에요.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서? 얘한테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법인 돈 빼가지고 갖다 써버리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그죠? 법인하고 갑은 별개의 인격이거든. 사실은. 법인 돈은 법인 돈이에요. 법인 돈. 법인의 일을 하는 직원이 대표이사인 거지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횡령이 되거나 또는 배임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당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빌려준 거니까 이걸 받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법인이 손해를 본 거죠. 이게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 그렇죠? 적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한 사항들을 이 법인에서 보면 소규모 큰 법인에서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 소규모 법인, 그러니까 뭐 주주가 1인이거나 또는 주주가 2인, 뭐 가족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해요. 많이 있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만 법인이지 개인 회사처럼 운영을 해요. 뭐 법인들은 지가 마음대로 써. 그리고 뭐 갖다 넣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지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보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지급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세요. 그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보질 않을게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실제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실제 이자보다 적게 받으면 실제 이자만큼을 받은 걸로 해서 세금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는 실제 받지 않았는데 그 받은 부분만큼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불공정 합병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이 어떤 거고, 부당이익 계산에 따른 법인세법의 어떤 처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당행위라고 보는 거구나. 그리고 부당이익에서는 그 거래 자체, 이 사적인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적인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세금 계산할 때만 무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